Sip on the Sea Foam, 호가 사파이어 빅솔렌트 해협의 물살을 정밀하게 가르자 지켜보던 군중은 침묵에 빠졌고, 베아트리스 웬트워스는 바람과 물, 그리고 인간의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 찾아오는 순수한 기쁨의 파도가 익숙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소금물보라가 눈을 찔렀고 빌려 입은 바지가 헐렁하게 매달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밧줄을 굳건히 잡고 있었다. 바닷물과 땀으로 짙어진 그녀의 독특한 젓갈색 머리칼 위로 눌러 쓴 모자. 새 보트 길이만큼 앞서 에드먼드 틸니 경의 요트 벨리언트, 왈리언트 호가 안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3년 연속 레가타 컵을 우승하고 4번째 우승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남자의 자신감으로 선원들에게 고함치는 백작의 금발 머리는 이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7월의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며 수백 척의 관람객 선박들의 흰 돛을 눈부신 캔버스의 숲으로 만들었고, 해안가의 로열 파빌리언은 만국기와 깃발로 빛나고 있었으며 금과 낙다는 승리를 확신하며 섣부른 승전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베아트리스의 아버지는 돛대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힘겹게 숨을 쉬었다. 폐병이 한때 조시아 웬트워스 선장을 해군계의 전설로 만들었던 힘을 앗아갔지만, 딸이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는 그의 눈은 맹렬한 자부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마지막 표식이 흰 파도 속에서 출렁이며 앞으로 다가왔고, 베아트리스는 오만한 틸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해안 해류가 외해와 만날 때 생기는 미묘한 바람 방향의 변화, 위원회 보트의 페넌트가 갑자기 동쪽이 아닌 북동쪽으로 펄럭이는 모습을 말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바다를 연구했고, 모든 계절과 날씨 속에서 항해했으며 다른 여인들이 소설을 읽듯 바다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40초 후에 바람이 다시 바뀔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자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고, 시포모를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태킹으로 이끄는 명령을 외쳤다. 틸리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각도는 그녀가 틀림없이 충돌하거나 바람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 생각한 관중들의 숨막히는 탄성을 자아냈다. 백작의 얼굴은 그녀의 의도를 깨닫자 분노로 자줏빛이 되었고, 그는 그녀를 막으라는 명령을 외쳤지만 베아트리스는 이미 기동에 들어간 후였다. 요트의 기울기에 맞춰 돛을 조절하고 몸무게를 옮기는 그녀의 손은 20년간의 연습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바람은 그녀가 알던 바로 그 순간에 불어왔고, 총성과 같은 쩍 소리를 내며 시포모의 캔버스를 가득 채웠다. 갑자기 그들은 날고 있었고, 요트는 그녀의 손길에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하며 벨리언트호의 선미를 몇 인치 차이로 스쳐 지나갔다. 틸리의 욕설이 물 위로 퍼져왔지만 베아트리스는 결승선 외에는 아무 것에도 신경 쓸 틈이 없었다. 키는 그녀의 손 안에서 살아 움직였고, 배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았으며 모든 감각은 바람과 파도의 미묘한 메시지에 맞춰져 있었다. 그들은 벨리언트호보다 3초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관람객 보트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다. 마침내 숨을 쉬고 뜨겁고 달콤하며 온전히 자격 있는 승리의 기쁨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자 그 소리의 벽이 물리적인 힘처럼 베아트리스를 덮쳤다. 승리의 순간 돌풍의 모자가 날아갔고, 햇빛을 받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젓갈색 머리칼이 드러났다. 그러자 환호성은 순식간에 풀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모인 군중 사이로 퍼져나가는 충격의 속삭임으로 변했다. 뒤따른 갑작스러운 끔찍한 정적 속에서 베아트리스는 시포모의 갑판 위에 꼿꼿이 섰다. 턱을 치켜들고 폭풍 우치는 바다 빛깔의 회녹색 눈은 깨달음의 차가운 첫 감촉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틸니 경의 요트가 옆으로 다가왔고, 백작의 잘생긴 얼굴은 너무나 아기에 차 있어 차라리 우스꽝스러울 뻔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건장한 몸은 모욕당한 남성적 자존심으로 뻣뻣했고, 그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물 건너로 향했다.
위원회 보트가 깃발을 휘날리며 다가왔고 휘트모어 위원장은 추문이라도 본 듯한 경악한 표정으로 뱃머리에 서 있었다. 그의 뚱뚱한 몸은 눈앞의 광경을 살피며 분노로 떨고 있었다. 베아트리스의 아버지는 일어서서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폐병은 그의 힘과 함께 목소리마저 앗아갔고 그는 갑판에 피를 튀기는 기침 발작과 함께 쓰러졌다. 베아트리스는 다가올 일을 예감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아버지를 부축하기 위해 움직였다. 틸리 경의 목소리는 오랜 지휘 경험으로 다져진 명료함으로 물 위를 가로질렀고 각 단어는 상처 입히고 깎아내리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는 모인 군중에게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어조로 선언했다. 위원회는 당연히 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무효로 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경주용 배에 선원으로 탄다고? 다음은 뭐 여자들에게 투표권이라도 주자는 건가? 뒤따른 웃음소리는 추악했다. 자신들의 확신이 위협받고 조롱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남자들의 희희낙낙함이었다. 베아트리스는 조심스럽게 무표정을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웃음소리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꼈다. 그녀는 간신히 억누를 수 없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제 아버님께서 합법적인 참가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틸리 경. 저는 단지 가족 구성원에게 허용되는 규정에 따라 선원으로 승선했을 뿐입니다. 아니면 경의 아드님들이 진짜 경쟁에 직면했을 때 아비처럼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될까봐 그런 선례가 두려우신가요? 그녀의 대담함에 대한 탄성은 아마 3초 정도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이내 휘트모어 위원장의 선언이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떨어졌다. 그는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듯한 엄숙함으로 읊조렸다. 웬트워스 양, 그 배에 당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고귀한 스포츠에 불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우승은 틸리 경에게 수여되며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향후 레가타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그 말들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베아트리스는 목을 조르는 어떤 손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그녀를 질식시키는 불의가 목구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로열 파빌리언에서 웃고 있는 군중과 떨어져 서 있던 세바스찬 페어팩스는 천천히 노소의 만권경을 내렸다. 그의 어두운 눈은 쏟아지는 굴욕에도 불구하고 시포모 갑판 위에 그토록 반항적으로 서 있는 젊은 여성을 좇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동행에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언에 가깝게 중걸거렸다. 경이롭군. 앨리스터, 마지막 태킹 봤나? 그건 운이 아니었어. 경지에 오른 솜씨였지. 그의 동행인 앨리스터 몰랜드 경은 항해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사회적 논란에는 더더욱 관심 없는 남자의 무관심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말했다. 위원회는 그걸 완전히 잊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전하. 하지만 세바스찬은 베아트리스가 아버지를 부축해 갑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망원경으로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군중의 웃음소리가 저주처럼 그녀를 뒤따랐음에도 고개를 높이 든 모습이었다. 오후의 태양은 무심한 찬란함으로 계속 타올라 솔렌트 해협을 다이아몬드 밭으로 만들었고 틸리 경이 눈가까지는 미치지 않는 미소로 레가타 컵을 받자 금과 낙다는 의기양양한 행진곡을 연주했다. 주위의 모든 영국 엘리트들은 샴페인을 홀짝이며 정말이지. 웬트워스가의 아가씨는 신사의 스포츠에 감히 경쟁하려 했으니 받아 마땅한 벌을 받았다라고 동의하였다. 하지만 세바스찬 페어팩스는 조용히 꼼짝 않고 서서 포츠머스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작은 요트에 망원경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이루어지고 가능성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단지 한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영국 항해의 흐름 자체를 바꿀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시포모의 나무 갑판은 굴욕의 무대가 되었다. 수백 척의 보트에는 이 이야기를 몇 달 동안이나 안주거리로 삼을 구경꾼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스캔들에 대해 고개를 저으며 분수를 모르는 여자애들에 대해 혀를 찰 것이고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불명예가 아니라 잘못된 몸에 존재한다는 죄로 벌받은 탁월함이라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베아트리스는 갑판 아래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무릎에 뉘고 그의 힘겨운 숨소리와 해안에서 들려오는 먼 축하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으리라,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비록 가슴속 무언가가 물리적인 상처와는 아무 상관없이 금이 가고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얼굴에 묻은 소금물 보라는 그녀가 결코 인정하지 않을 눈물과 뒤섞였고 그녀의 회녹색 눈은 선실벽을 초점 없이 응시했다. 마음속에서는 그 완벽했던 태킹,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렀던 순간 마치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부에서 영원히 지워질 그 승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레가타가 끝난 지 3주 후 베아트리스 웬트워스는 포츠머스의 차가운 해변에 홀로 서서 기회 없는 기술이 아예 기술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인지 자문했다. 그녀의 말은 망토를 다리에 휘감고 소금물 보라로 얼굴을 때리는 바람 속에 흩어졌다. 그녀는 텅 빈 해안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술이 무슨 소용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의 눅눅함처럼 뼈속까지 스며든 체념으로 쓰디썼다. 차라리 손 없이 태어나는 편이 나았을 것을. 매일 아침 그녀가 돌아가는 오두막은 소박했지만 아버지의 해군 경력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한때 꽃문의 벽지로 덮여 있었을 벽을 가득 채운 해도들, 더 이상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벽난로 위의 노소의 크로노미터, 구석에 놓인 밧줄 코일, 그리고 아무리 환기해도 완전히 가시지 않는 캔버스와 타르 냄새. 조시아 웬트워스 선장은 이제 대부분의 날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레가타 전에는 그저 성가신 정도였던 폐병이 훨씬 더 불길한 것으로 악화되었고 그의 기침 발작은 피 묻은 손수건을 남겼다. 베아트리스는 아버지가 자신의 쇠락의 증거를 보지 못하도록 몰래 그 손수건들을 빨았다. 그들은 일주일 전에 그의 해군 장비 수집품을 팔았다. 수십 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그를 인도했던 육분의와 망원경, 나침반들은 이제 약제사와 푸죽간 주인에게 지불할 동전으로 바뀌었고 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기 전까지 아마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었다. 가십 칼럼들은 무자비하게 이 사건을 다루었고 새 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굴욕을 안겨주었다. 한 신문은 그녀를 항해하는 노처녀, The Sailing Spinster라고 불렀고 다른 신문은 웬트워스가의 망신거리, The Wentworth Embarrassment를 선호했다. 뒤따르는 기사들은 사회의 경계를 보호하려는 기쁨에 찬 잔인함으로 그녀의 성격과 내력의 모든 면을 해부했다. 그녀는 26살로 너무 늙었고 그녀의 취미는 너무 남자 같았으며 여자로서는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파격적이었다. 아버지가 아직 연줄이 있었을 때 그녀의 괴짜 기질을 참아주었던 몇몇 지인들은 이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길을 건너가 버렸다. 베아트리스는 서서히 익사하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버지의 가장 힘든 시간을 돌보고 점점 더 빈약해지는 식료품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잿빛 하늘과 차가운 바람이 마음속 황량함과 어우러질 때면 해변을 따라 길고 외로운 산책을 했다. 오직 새벽에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했다. 세상에 아직 잠들어 있고 아무도 그녀의 예의에 대한 반항을 목격할 수 없을 때 작은 데이보트 퍼세포니 호를 혼자 항해하는 것이었다. 손에 쥔 키는 그녀가 어렴풋이나마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베아트리스가 4살 때 돌아가셨고 그 기억은 너무나 멀어서 현실이라기보다는 꿈처럼 느껴졌다. 웬트워스 선장은 그의 작은 딸을 보고 두 사람의 삶을 모두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다. 아들이 없었던 그는 성별이 능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에 베아트리스를 아들처럼 키웠다. 그녀가 시를 읽기 전에 항해술을 가르쳤고
춤을 배우기 전에 해상법을, 피아노를 마스터하기 전에 항해를 가르쳤다. 그녀는 달의 운행표를 이용해 조수를 계산할 수 있었고 어떤 해군 장교만큼이나 정확하게 해도를 읽었으며 10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밧줄을 엮을 수 있었고 트라팔가르에서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지난 세기의 모든 주요 해전의 전술적 세부 사항을 암송할 수 있었다. 딸의 잠재력에 한계가 없다고 본 아버지가 사랑과 자부심으로 베풀었던 이 교육은 실용적인 기술보다 장식적인 재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에서 그녀를 결혼할 수 없는 여자로 만들었다. 3번의 런던 사교 시즌은 청혼 하나 없이 끝났고 그녀의 지식에 위축되거나 혹은 그것을 결혼을 통해 교정해야 할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남자들과의 굴욕적인 만남뿐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구혼자는 자신보다 항해를 더 잘하는 아내를 원하는 남자는 없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해양에 대한 집착이 분명 여성성의 공허함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3번의 실패한 시즌 후 그녀는 포츠머스로 돌아와 사교계의 위선적인 교제보다 보트의 정직한 교제를 더 선호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외로움은 어떤 항해로도 완전히 가시지 않는 육체적 고통처럼 그녀 안에 자리 잡았다. 이제 26살에 악명까지 높아진 그녀는 결혼하기에는 너무 늙고 스캔들이 많으며 바람을 얼굴에 맞고 갑판을 발밑에 느낄 때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표출할 만한 용납될 만한 출구가 전혀 없으니 자신의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새벽 항해에서 돌아와 포츠머스 항구가 변모한 것을 발견한 아침, 베아트리스는 처음에 잠이 부족해서 혹은 희망이 서서히 굶주려서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최근에 건조되어 약한 아침 햇살에도 페인트가 빛나고 그 선체는 너무나 완벽해서 그리움으로 목이 메어올 정도인 장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3개의 돛대를 가진 스쿠너였다. 그 배는 깃발도 달고 있지 않았고 해안에서는 보이는 이름도 없었으며 배가 단지 나무와 캔버스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힘 사이에 살아있는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명장들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우아한 자태로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가정부인 가디너 부인이 해변길을 달려오며 해군 전령이 웬트워스 선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베아트리스는 아버지가 봉인된 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축하며 앉히는 동안 손이 떨렸다. 안에는 소유권 증서가 들어있었는데 법률 용어는 정확하고 공식적이었으며 메리디언 더 메리디언 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스쿠너뿐만 아니라 셀레스티얼 과 윈드워드 라는 두 척의 작은 경주용 요트의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세 척 모두 베아트리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일이 완전히 전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이다. 편지는 간결했고 SF라는 이니셜로만 서명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베아트리스가 감히 인정하기 두려운 희망으로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게 만들었다. 강하고 각진 필체로 쓰인 편지는 이러했다. 웬트워스 양, 당신의 기술은 제대로 된 함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배들은 처녀 항해를 위해 숙련된 선장을 필요로 하며 저는 당신을 저의 해양 투자 사업의 항해 책임자, 사일링 마스터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런던의 손버리 하우스로 오셔서 조건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트워스 선장은 편지를 2번 읽었다. 그의 손은 병 때문만은 아닌 떨림으로 흔들렸고 표정은 혼란과 인식,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쁨일지도 모를 감정으로 순환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SF 세바스찬 페어팩스, 손버리 공작, 맙소사. 베아트리스는 방이 살짝 기우는 것을 느꼈다. 공작이 불명계를 아는 미혼 여성에게 배를 보낸다는 불가능성이 너무나 거대해서 처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것보다 더 가능성 없는 가능성들을 헤아리면서도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공작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불명예를 아는 미혼 여성에게 배를 보내는 거죠? 아버지는 세상의 잔인함을 너무 많이 보아 명백한 관대함에 쉽게 속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그가 불명예와 공로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세바스찬 페어팩스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콜링구드 제독 휘하의 해군 사관 후보생이었고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지. 두 형이 마차 사고로 죽으면서 예기치 않게 공작이 되었어. 그는 해군계에서 비범한 견해와 상당한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단다. 런던에 가겠니? 그 질문은 자존심과 절망, 희망과 두려움의 모든 복잡함으로 무겁게 두 사람 사이에 걸려 있었다. 베아트리스의 첫 본능은 거절이었다. 이것이 정교한 장난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임이 틀림없다는 확신, 즉 어떤 남자도 기꺼이 주지 않을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는 여자에게 배를 주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창밖으로 포츠머스 항구의 닻을 내리고 있는 메리디언 호를 보았다. 아침 햇살이 그 돛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조심스러운 무감각 속에 무언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쉬게 두고 혼자 항구로 걸어갔다. 항만 관리소장은 그녀가 작은 보트를 타고 스쿠너로 나가는 것을 아무 질문 없이 허락했다. 아마도 그녀의 주머니에 있는 증서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녀의 얼굴에 거절당하지 않을 여자의 표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메리디언 회 오르는 것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부츠 아래 실크처럼 부드러운 티크 갑판부터 갓 닦아낸 듯 빛나는 노소의 부품들, 그리고 모든 매듭의 강도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명장들의 솜씨를 보여주는 사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했다. 그녀는 난간 위로 손을 스치고 경건한 손가락으로 키를 만졌으며 돛 목록을 검사하고 상상만 해왔던 품질의 캔버스를 발견했다. 발견할 때마다 그녀가 억누르려 했던 희망은 더 강하고 고통스럽게 자라났다.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배, 그녀가 꿈꿀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정성과 기술, 자원으로 만들어진 배, 그리고 증서에는 마치 그녀가 그런 장엄함을 지휘할 모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인정받았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녀의 기술을 목격하고 그것이 비난이 아닌 축하를, 처벌이 아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해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얼굴에 흘리며 메리디언 호의 키에 서서 감히 인정하기 두려웠던 희망을,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어쩌면 세상이 그녀가 감히 믿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이상하며 예상치 못한 은혜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몇 주 만에 본 것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가 말하기 전에도 그의 눈에 담긴 질문은 분명했다. 그녀는 가슴속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빠, 드디어 누군가 제가 항상 원했던 단 한 가지 변명 없이 항해할 기회를 제게 제안했어요. 결심이 서자 베아트리스는 불안감과 굳은 결의가 뒤섞인 채 런던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다. 몇 안 되는 단정한 드레스를 챙기면서 낯선 이에게 배를 보내는 남자가 어떤 사람일지, 그가 무엇을 기대할지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세 척의 배는 포츠머스 항구에 남아 있었다. 메리디언호와 셀레스티얼호, 윈드워드호는 약속처럼 혹은 질문처럼 떠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런던 어딘가의 세바스찬 페어팩스라는 공작이 그녀의 경주를 보고 다른 누구도 내리지 않은 결론, 즉 그녀의 기술이 억압하기보다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 배들의 호화로움과 베아트리스의 궁핍한 현실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다. 빛나는 페인트와 완벽한 사꾸는
초라한 오두막과 텅 빈 찬장에 대한 질책이었고, 그들이 상징하는 가능성은 지난 3주간의 잿빛 체념에 맞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밝았다. 포츠머스 항구는 해군 함정과 상선, 선원들과 부두 노동자들의 평소와 같은 왕래로 붐볐다. 그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는 남자들의 무심한 능숙함으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세척의 훌륭한 배가 이제 한 여성의 이름이 적힌 증서를 가지고 닻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아침, 베아트리스는 페르세포네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해하며 그녀의 위안이자 감옥이었던 물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런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공작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단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항해하거나 익사할지언정 결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베아트리스는 메이페어의 손버리 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녀가 입은 가장 좋은 외출복은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몇 년이나 유행이 지난 것이었고, 옷감은 햇빛과 소금기 어린 공기의 색이 발에 있었다. 포츠머스의 작은 오두막을 정원 창고처럼 보이게 할 만큼 웅장한 저택의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약과 식사에 대한 엄격한 지시를 가디너 부인에게 남기고 떠나왔고, 런던으로 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이 만남을 되뇌었다. 자신을 신기한 구경거리나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원하는 호색한 늙은이나, 혹은 자신의 해양 기술을 훈련된 동물이 재주를 부리듯 저녁 파티에서 과시할 재미있는 별난 행동으로 취급할 거만한 귀족을 대비했다. 그녀의 노크에 응답한 집사는 그녀의 낡은 드레스를 직업적인 중립성과 미묘한 경멸을 동시에 담은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평생 벌어도 못 살 만큼 값비싼 그림들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 실제 사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된 것처럼 보이는 섬세한 가구로 가득 찬 응접실들을 지나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과시, 즉 과잉을 통해 부와 권력을 선포하는 그런 남성적인 허세를 예상했지만, 집사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 베아트리스는 너무 갑작스럽게 멈춰서 거의 비틀거릴 뻔했다. 아침 안개처럼 모든 선입견이 사라지게 만드는 광경에 숨이 멎었기 때문이다. 서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미터 단위로 구매한 가죽 장정의 책들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수십 년간의 연구를 말해주는 실제적인 해양 지식의 보고였다. 쿡 선장의 항해에서 나온 원본 해도들이 짙은 색 목자의 패널 벽에 액자로 걸려 있었고, 중세의 코그선부터 현대의 프리기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해군사 함선 모형들이 모든 표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양 기구들은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났고, 해군사 서적들로 가득 찬 벽 전체는 알파벳 순이 아니라 연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진화와 진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지성을 보여주었다. 가죽과 밀랍 냄새가 공기를 채웠고,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보이지 않는 해류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들처럼 춤추는 먼지 알갱이들을 비추었다. 방 중앙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해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모서리에는 베아트리스가 장식용 골동품이 아닌 진지한 항해 도구로 알아본 기구들로 눌려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세부 사항들을 목록화하고 있을 때, 장식적으로 근사하기보다는 실제로 정확해 보이는 지구본을 주목하고 있을 때 공작이 들어왔고, 그녀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남자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세바스찬 페어팩스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칼에 관자놀이에 은빛이 서려 있어 아마도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의 갈색 눈은 지적이고 평가적이었으며 오만함도 조롱도 부적절한 관심도 없이 동료 전문가를 평가하는 사람의 집중된 시선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는 공작치고는 단순하게 옷을 입었고 과도한 장식품도 없었다. 그의 코트는 잘 재단되었지만 절제되어 있었고,
무도회장보다는 이 서재에서 더 편안해 보였다. 그가 절을 했을 때 그것은 사교계의 화려한 몸짓보다는 해군 훈련을 말해주는 간결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웬트워스 양, 런던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이 너무 힘들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몸을 숙여 절을 했다. 방어벽은 굳건히 세워져 있었고 다음에 올 어떤 말이든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전하의 편지와 매우 관대한 선물에 대해 솔직히 궁금합니다만 둘 다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세바스찬은 창가 근처의 의자를 가리켰는데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초대였다. 베아트리스가 앉자 그는 자신의 지위를 강조할 수 있는 더 큰 의자가 아닌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평등한 인상을 주려는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사업 얘기를 하기 전에 저를 괴롭혀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일어나 근처 선반에서 날렵한 경주용 요트 모형을 가져왔는데 특이한 용골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바람을 안고 나아가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깊은 흘수 설계를 실험해왔습니다만 기동성과의 절충이 우려됩니다. 이 접근법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예상 밖이었고 거만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기에 베아트리스는 의심이 그녀를 막기 전에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모형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섬세한 나무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천천히 말했다. 해안 경주용으로는 용골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바람을 안고 나아가는 능력은 확실히 얻겠지만 잦은 태킹이 필요한 좁은 코스에서는 전술적 유연성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흘수는 얕은 수심의 장소에서는 선택의 폭을 제한할 거고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으며 덧붙였다. 만약 용골 깊이를 아마도 2인치 정도 줄이고 남은 깊이의 더 낮은 부분에 밸러스트 농도를 높인다면 기동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비슷한 복원 모멘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바스찬의 눈이 흥미로 빛났고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귀족적인 과묵함은 진정한 열정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것이 바로 제 조선기사가 제안했던 것이지만 단지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제 경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의견을 원했습니다. 말해주시오. 그런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도체 구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기술적인 토론에 깊이 빠져들었다. 다양한 도롯 구성과 삭구 접근법의 장점을 논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게프 리그와 버뮤다 리그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정중하게 논쟁했으며 선체 속도의 수학과 바람과 캔버스의 상호작용의 물리학을 탐구했다. 베아트리스는 긴장하는 것을 잊었고 말을 조심하는 것을 잊었으며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수년간의 연구와 실습을 통해 다듬은 열정적인 정밀함으로 말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게 도전했고 그 자신의 상당한 지식을 드러내는 질문을 했으며 그녀가 계산상의 오류를 잡아내거나 그가 고려하지 않았던 통찰력을 제공했을 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대화는 항해 기술부터 티크 갑판의 적절한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었고 베아트리스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공작이 외국어를 시도하는 관광객처럼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그녀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말이다. 1시간이 지나서야 세바스찬은 마침내 대화를 그녀의 방문 이후로 되돌렸고 베아트리스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의심을 유지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조가 더 공식적이 되었지만 여전히 존중하는 태도로 말했다. 웬트워스 양, 제가 왜 당신을 여기로 불렀는지 설명해야겠습니다. 저는 와이트 섬에서 당신의 항해를 목격했습니다. 그 마지막 태킹은 훌륭했어요. 당신은 틸니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윈드시어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간 레가타를 보면서 본 가장 훌륭한 항해였습니다.
아첨이나 과장 없이 전달된 그 칭찬에 베아트리스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변호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전하? 전하께서는 로열 파빌리언에 계셨고 전하의 말씀이라면 무게가 실렸을 텐데요. 세바스찬은 그녀의 질문에 내포된 비난에서 움찔하지 않고 꾸준히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랬을까요? 수세기에 걸친 편견과 백작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 맞서서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입할 것을 고려했지만 그것이 당신의 입장을 더 나쁘게 만들 뿐, 당신의 성취를 입증하기 위해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보다 더 유용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방어적인 태세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익숙한 경계심이 돌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솔직한 말씀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남자들은 보통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는 여자에게 상당한 고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바스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기분 나빠하지도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기대는 웬트워스 양, 당신이 영국 항해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듣기에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그녀가 그 계급의 남자들에게서 기대하게 된 교묘한 조작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제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요구했다. 왜요? 왜 공작이 해양 경기나 여성의 능력에 신경을 쓰는 거죠? 세바스찬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런던의 소리가 새어들어오는 창문으로 향했다. 마차와 길거리 상인들, 상인들의 먼 외침소리. 도시는 이 서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에 무관심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트라팔가르 해전에 있었습니다, 웬트워스프 양. 저는 관습에 상관없이 재능이 활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콜링우드 제독은 출신이 아닌 실력에 따라 사람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원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영국은 낭비되는 재능으로 가득합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성들은 응접실에 갇혀 있고 하층 계급의 남성들은 교육을 거부당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의 갈색 눈은 진지했다. 저는 성별에 관계없이 숙련된 선원들에게 개방되고 상당한 상금이 걸린 일련의 사설 경주와 해양 경기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코스를 설계하고 경기를 심사하며 시범 항해를 지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자선이 아닌 저의 해양 컨설턴트이자 경주 함대의 선장으로서의 고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급여에 베아트리스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장 잘 벌 때 벌었던 것보다 많았고 그의 안락과 의료를 보장하고 그들의 궁핍한 처지에 어느 정도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만큼 충분했다. 세바스찬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교 시즌 동안 런던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 후원을 받으며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성의 능력에 대한 기성세대의 견해에 도전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당신의 가시성은 당신의 기술적인 기여만큼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베아트리스는 그를 응시했다. 자선과 비슷한 것은 무엇이든 거절하고 싶은 자존심.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절실히 돈이 필요한 현실성. 그리고 이것이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야망이 부적절하다고 들었던 모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세바스찬에게서 조롱이나 부적절한 매력의 징후를 조심스럽게 찾았지만 그의 꾸준한 시선에서는 존중과 결단력, 그리고 어쩌면 이해심일지도 모를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남성적인 지적 공간과 그녀가 귀족 사회와 연관짓던 경박한 응접실 사이의 대조는 이보다 더 극명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사교적인 과시보다는 진지한 사고를 위한 선격을 만든 남자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구경거리가 아닌 동료로서 그녀와 공유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전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대한 급여라 할지라도 제 원칙이나 제 자신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때 세바스찬이 미소 지었다.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변화시키는 완전하고 진정한 표정이었다. 그는 말했다. 웬트워스 양, 만약 당신이 둘 중 하나라도 타협할 의향이 있었다면 저는 당신을 절반도 존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합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벌이 해양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연약하고 조심스럽지만 틀림없는 희망. 어쩌면 그녀의 인생이 그녀가 믿었던 것처럼 줄어드는 선택지에 닫힌 원이 아니라 새로운 항해가 아직 출발할 수 있는 항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그 후 6주 동안 베아트리스는 손벌이 조선소와 부두의 고정인물이 되어 세바스찬과 함께 첫 손벌이 해양 챌린지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한 몸에 두 개의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존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낮에는 웬트워스 선장으로 존중받고 자문을 구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속도보다는 기술을 시험할 경주 코스를 설계했고 생명이 건전한 건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비판적인 눈으로 배들을 검사했으며 메리디언회에서 시험 항해를 수행했다. 그 항해는 여성이 오랜 연습으로 다져진 무심한 권위로 선원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부두에 모여든 호기심 많은 군중을 끌어들였다. 조선소는 갓 베어낸 목재와 타르 냄새가 났고 돛 제작소의 다락방은 모든 제작 단계에 있는 캔버스로 가득했다. 템스강은 석탄 운반선부터 유람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량을 실어 날랐고 런던 상업의 대동맥은 그 강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혁명에 무관심했다. 세바스찬은 이 낮 동안 그녀 위나 그녀와 분리된 곳이 아닌 진정으로 그녀 곁에서 일했다.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코스를 측정하는 것을 돕거나 조선 기사들과 상의했고 베아트리스는 그녀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에 편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무도회와 만찬에서 속삭여지는 그 레가타 여자, 귀족들이 쳐다보고 추측하며 판단을 내리는 동안 빌린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무도회장을 행진하는 여자가 되었다. 세바스찬은 진보적인 귀족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그녀의 존재를 평범하게 만들기 위해 엄선된 사교 행사에 그녀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베아트리스는 그 실행을 혐오하면서도 전략을 이해했다. 각각의 저녁은 지치게 하는 연기였다. 장식적이도에 경박하지 않아야 하고 박식하되 위협적이지 않아야 하며 재능 있되 거만하지 않아야 했다. 그녀가 물 위에서 마주했던 어떤 해류보다도 더 위험한 사회적 해류를 항해해야 했다. 휘트모어 무도회는 특히 화려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지개로 부서지는 빛을 던졌고 오케스트라는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왈츠를 연주했으며 은촛대의 수백 개 촛불이 공기를 무겁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비단과 보석이 도처에 널려 불을 과시했고 베아트리스는 빌린 화려함과 시골 출신임을 예민하게 의식했다. 에드먼드 틸니 경은 손벌이 챌린지를 훼손하기 위한 계산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것이 듀크가 그의 괴짜 애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값비싼 장난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기존의 해양 장소 사용을 금지하도록 로비를 했다. 그의 반대는 부분적으로는 남성적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았지만 또한 더 절박한 무언가 때문인 것 같았다. 소문은 그가 도박빚이 있고 여성이 경쟁하도록 허용된다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레가타의 상금이 필요하다고 암시했다. 이 몇 주 동안 베아트리스와 세바스찬은 전문적인 협업을 넘어선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 템스강이 조용하고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에 항해를 했고
둘 다 사교적인 연기를 할 에너지가 없는 지친 날들 후에는 손버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으며 전략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해양 문제를 훨씬 넘어 철학, 정치, 문학으로까지 넓어졌다. 베아트리스는 세바스찬이 노예제 폐지부터 노동자 권리, 교육 기회 확대에 이르기까지 개혁 운동을 지지하며 광범위하고 다방면으로 독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 마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교계의 부조리에 대한 그의 관찰은 진지한 태도로 전달되었기에 더욱 재미있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유능한 외면 아래 숨겨진 취약점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성인기 전체를 특징지었던 외로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짐처럼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숙련되었음을 증명해도 결코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기대를 가지고 그와의 시간을 고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여성이 아닌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고, 그의 존중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전문적인 것이라고, 그의 친절은 유망한 학생이나 유용한 동료에게 보여줄 법한 종류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지켰다. 세바스찬은 예상치 못했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들과 씨름했다. 베아트리스의 지성에 대한 그의 매력은 더 복잡하고 소모적인 무언가로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겁주어 멀어지게 할까봐 낭만적인 관심의 기미라도 보이면 그녀가 자신의 전문적인 존중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교한 유혹일 뿐인지 의심하게 될까 두려워 귀족적인 과묵함을 유지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맑은 지평선 위에 쌓이는 폭풍처럼 자라났다. 외부인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뚜렷하게 느껴졌고, 휘트모어 무도회에서 틸니 경이 움직였을 때 그 긴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휘트모어 공작 부인은 세바스찬의 숙모였고, 진정한 진보적 신념과 동료들을 경악시키는 귀족적인 즐거움을 겸비하여 그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막강한 사교계의 여주인이었다. 그녀의 무도회에는 런던 사교계의 모든 중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대결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었다. 베아트리스는 세바스찬이 제공해준 짙은 푸른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다과 테이블 근처에 서서 편안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때 틸니 경이 눈가까지는 미치지 않는 미소와 주변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조절된 목소리로 다가왔다. 그는 거짓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웬트워스 양, 당신의 계속되는 항해 활동에 대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숙녀로서는 꽤 전례 없는 일이죠. 베아트리스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고 기대와 판단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목소리를 평탄하고 무시하는 투로 유지했다. 틸니경,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은 제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의 미소는 더 포식적인 무언가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대답이 명백하다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승리를 재현할 수 없을까봐 두려운가요, 웬트워스 양? 진정으로 실력이 있다라면 다시 경주합시다. 당신의 가벼운 체구가 제공했을지 모를 이점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는 남성 선원들로 제대로 공인된 경주를 합시다. 그 함의는 명백하고 모욕적이었다. 그녀의 승리가 그녀의 능력이 아닌 배의 무게 분배 덕분이었다는 것이었다. 베아트리스는 뜨겁고 명료한 분노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응수하기 전에 틸리에게 그의 암시와 남성적인 불안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말하기 전에 세바스찬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군중을 뚫고 나왔다. 그는 공작으로서 들리는 것에 익숙한 권위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틸리 경의 가설을 통제된 조건에서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섰고
베아트리스가 즉시 보호적인 제스처로 인식하고 이 때문에 좌절감으로 이를 악물게 만든 그녀의 약간 앞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틸니경, 웬트워스 양을 대신하여 수락하되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제 함대에서 동일한 배를 타고 각자 선택한 선원들과 함께 항해할 것입니다. 코스는 중립적인 당사자들이 설계할 것이고 내기는 만약 웬트워스 양이 이기면 당신은 공개적으로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손벌이 챌린지에 대한 반대를 중단하시오. 만약 당신이 이기면 나는 챌린지를 해산하고 웬트워스 양은 항해에서 완전히 은퇴할 것이오. 군중은 그 대담한 내기에 불가능하게 높아 보이는 판돈에 숨을 죽였다. 베아트리스는 충격과 치솟는 분노 속에 얼어붙어 서 있었고 틸리는 명백한 만족감으로 수락했으며 주변 귀족들은 이 새로운 스캔들에 대해 흥분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바스찬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에게 돌아서기를 기다렸다. 그는 분명 감사나 적어도 동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흔들리게 만드는 시선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통제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정원으로, 지금 당장. 그녀는 그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테라스 문 쪽으로 돌아서 걸었다. 그가 따라올 것을 알았고 즐거워하는 소문꾼들의 관객 없이 해야 할 말을 할 프라이버시가 필요했다. 휘트모어 정원은 달빛이 비치고 장미 향기가 가득했다. 꽃향기는 런던 전역에 퍼져 있는 희미한 강 냄새와 섞였고 무도회장에서 들려오는 먼 음악과 웃음소리는 그들의 고립을 사적이면서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들이 단둘이 되자마자 베아트리스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히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미래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죠? 저는 당신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소유물입니까, 전하? 세바스찬은 그녀의 분노의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고 그의 표정은 방어적인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있었소. 베아트리스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혀야 할 만큼 그들의 근접성이 주는 친밀감이 거의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가까이. 그녀는 맹렬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믿어주길 바랄 뿐이에요. 당신은 해양 문제에 있어서 제 판단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제 삶에 대한 결정은 마치 제가 어린애나 바보인 것처럼 내리시죠. 세바스찬은 자신의 평소 통제력을 뚫고 나오는 좌절감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 그 남자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잖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랐소? 그냥 옆에 서 있으라고?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단어로 말했다. 네. 아니면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어야죠. 당신도 제 아버지나 다른 남자들과 다를 바 없이로요. 저를 유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중요할 땐 저를 상의할 상대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시죠. 그 비난은 달빛 비치는 정원에서 두 사람 사이에 걸려 있었고 세바스찬은 마치 그녀에게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의 얼굴은 불편한 진실을 인식한 사람의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다. 베아트리스가 그의 갈색 눈 속의 갈등을 그녀의 말을 처리하면서 턱이 굳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는 마침내 방어적인 태도를 벗어던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소. 사과하겠소. 나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는 말을 찾으며 잠시 멈췄다. 당신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잊었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 그 인정은 그의 원래의 오만함이 그녀를 화나게 했던 것만큼이나 베아트리스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분노의 일부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피로와 위험한 취약점이 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질문 아래 깔린 질문을 들으며 물었다. 왜 신경 쓰시는 거죠? 그의 관심이 전문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이해해야 했다.
세바스찬은 꾸준히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달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무도회장에서나 심지어 그의 서재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결코 보이지 않았던 가식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놀라운 사람이니까. 당신이 항해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평생 유창하게 배우려고 노력해온 언어를 누군가 말하는 것을 보는 것 같으니까. 당신의 지성은 내가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방식으로 내 지성에 도전하니까. 당신이 폄하되거나 침묵당할 생각만 하면 그것을 시도하려는 모든 구조를 무너뜨리고 싶어지니까. 그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멈췄고, 베아트리스는 희망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는 무언가로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세바스찬은 이제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대신할 권리를 내게 주지는 않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을 유능한 전문가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했고 미안하오. 베아트리스는 화를 내고 싶었다. 그의 말이 가슴속에 일으키는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를 붙잡고 싶었지만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틸리와 경주하겠어요. 당신이 도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답을 해주어야 하고, 다른 여성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세바스찬은 고개를 끄덕였고 존중과 다른 무언가가 그의 표정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말했다. 그럼 함께 준비합시다. 파트너로서 전략과 접근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리는 것으로. 그들은 장미 향기가 감도는 달빛 비치는 정원에서 밤 공기를 타고 흐르는 먼 음악 소리와 함께 서 있었다. 베아트리스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설적으로 그 논쟁이 두 사람 모두 감히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던 솔직함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노의 친밀함이 두 사람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깨뜨려 버렸고, 그들이 나란히 무도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베아트리스는 그들의 파트너십의 기초가 단순한 전문적인 존중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하며 무한히 더 소중한 무언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꼈다. 베아트리스와 틸리 경의 경주는 3주 후로 예정되어 양측 모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었고, 경주는 변덕스러운 해류와 예측 불가능한 바람으로 악명 높은 템스강 하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곳은 기술만큼이나 현지 지식이 중요한 곳이었다. 두 사람 모두 세바스찬의 함대에서 나온 동일한 30피트 슬루프를 타고 항해하여 장비의 이점을 없앴고, 이 행사는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신문들은 매일 추측과 논평으로 이를 다루었고, 런던 전역의 클럽과 선술집에서는 내기가 걸렸으며, 군중은 신문이 세기의 경주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해안가에 줄을 설 계획이었다. 베아트리스는 거의 강박적인 집중력으로 준비에 몰두했다. 하구의 해도를 눈을 감고도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했고, 손에 피가 나고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동 연습을 했으며, 자신과 임시선원들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완벽하게 조율된 훈련으로 밀어붙였다. 세바스찬은 자신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자멸에 가까운 고집으로 거절했다. 그녀의 승리가 남자의 지도로 가능했다는 암시 없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했다. 경주 전날 밤, 베아트리스가 쉬고 있어야 할 때 포츠머스에서 긴급한 편지가 도착했다. 가디너 부인의 정성스러운 필체는 베아트리스의 세상을 고통스러운 선택의 한 지점으로 축소시키는 소식을 전했다. 웬트워스 선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는 그에게 몇 주, 어쩌면 며칠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몇 달이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의 절박한 필요로 딸을 찾고 있었다. 베아트리스는 작은 임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서 있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과 꿈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처럼 느껴지는 결정에 직면했다. 만약 포츠머스로 돌아가기 위해 경주를 포기한다면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을 것이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임종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 특히 그녀를 용감하고 유능하게 키웠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승리를 희생했다는 것을 알면 엄청나게 상심할 아버지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만약 경주에서 이겼지만 아버지가 그녀가 물 위에 있는 동안 돌아가신다면 그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 것이며 그의 마지막 순간이 그가 항해를 가르쳐 줄 만큼 사랑했던 딸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보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녀는 밤늦게 손벌이 하우스로 갔다. 그녀의 얼굴에 담긴 긴급함을 알아본 놀란 집사가 들여보내 주었고 그녀는 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서재에서 세바스찬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도움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있던 경주 코스 해도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에게 가능한 모든 이점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즉시 집중해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불안정한 걸음으로 방을 가로지르자 그는 책상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경주에서 기권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 단어마다 부서지고 있는 통제력으로 취약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세요. 저는 그분 곁에 있어야 해요. 내일 항해할 수 없어요. 세바스찬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만약 그가 그녀를 만진다면 그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제 단어들이 더 빨리 쏟아져 나왔다. 만약 제가 경주하고 그분이 제가 물 위에 있는 동안 돌아가신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기권한다면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 그분을 포함해서 모두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강하고 유능하게 키우셨는데 이제 저는 그분이 필요로 하는 딸이 되는 것과 그분이 가르쳐주신 여성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요. 그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축적된 스트레스와 슬픔이 몇 주 동안 유지해온 방어선을 압도했고 그녀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생생한 감정으로 흐느꼈다. 그녀의 모든 조심스러운 통제는 순수한 고뇌 속으로 녹아내렸다. 세바스찬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단지 그녀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꽉 붙잡고 있던 사람의 절박함으로 우는 동안 그의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꾸준히 쓰다듬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거친 숨소리로 가라앉았을 때 세바스찬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몇 주 전에 했어야 할 말을 하겠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아트리스. 당신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이나 관습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당신의 고집과 당신의 슬픔,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불가능한 기준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이 당신을 침묵시키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배들을 샀습니다. 베아트리스는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충분히 뒤로 물러나 조롱이나 동정을 찾았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녀의 심장을 멎게 만드는 정직함만을 발견했다. 그녀는 반복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말들은 불가능하게 들렸다. 하지만 저는 공작이 원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세바스찬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강렬함으로 그녀의 갈색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당신은 정확히 이 공작이 원하는 사람이요. 문제는 당신이 묻지도 않고 당신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할 만큼 어리석고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한 남자를 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베아트리스는 속삭였다. 그를 원할 수 있어요. 그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를 원해요. 맙소사, 세바스찬. 당신을 사랑해요. 그때 그는
몇 달간의 자제력으로 억눌렸던 모든 갈망을 담아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의 손은 그의 입술의 절박함과는 대조되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베아트리스는 동등한 갈망으로 그에게 화답했다. 몇 달간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거리는 마침내 인정된 욕망의 열기 속에서 녹아내렸다. 두 사람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어졌을 때 세바스찬은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조용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자신 때문에 기권한다면 엄청나게 상심하실 거요. 그는 당신을 비범하게 키웠고 당신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거요. 내가 직접 그분이 최고의 의료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런던으로 모셔와 당신의 승리를 목격하게 하겠소. 내일 경주하시오, 베아트리스. 그분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 뒤에 올 모든 여성을 위해 이기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기든 지든 나는 당신을 똑같이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경주 당일은 마치 시인의 섭리처럼 완벽한 날씨로 시작되었다. 맑은 하늘과 꾸준한 바람, 운보다는 기술에 보답하는 그런 조건이었다. 수천 명이 템스강 하구의 해안가에 줄을 서서 왕실 행사에 버금가는 장관을 연출했다. 베아트리스와 틸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선원들과 함께 동일한 슬루프를 타고 항해하며 대등하게 시작했고 코스의 전반부 동안 그들은 지켜보는 전문가들이 감탄하며 중얼거리게 만드는 전술적인 항해로 서로 위치를 교환했다. 중간 지점까지 베아트리스의 하구 해류에 대한 우월한 이해력이 그녀에게 이점을 주었다. 그녀는 물살이 가장 빠른 곳과 소용돌이가 속도를 늦출 곳을 알았고 이 지식을 이용해 기술적으로는 올바른 항로를 택했지만 이 특정 수역에 대한 친밀함이 부족했던 틸리보다 두 보트 길이만큼 앞서 나갔다. 그때 재앙이 닥쳤다. 결정적인 태킹 중에 그녀의 주돛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어떤 검사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직물의 결함이었다. 갑자기 틸리는 앞으로 나아갔고 베아트리스의 보트는 힘이 줄어든 채 허우적거렸다. 세바스찬은 코스 근처의 정박한 관람선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구경하러 온 10여 명의 귀족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돛이 찢어졌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몸에 그 손상을 느낀 것처럼 움찔했다. 베아트리스는 몇 초 안에 결정해야 했다. 명예롭게 은퇴하고 챌린지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항해 중에 위험한 수리를 시도하여 까다로운 하구 해류에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전복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아빠를 위해 그녀는 숙련된 효율성으로 손을 움직이며 혼잣말을 했다. 할 수 없다고 들었던 모든 여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버텨줘 제기랄. 지켜보던 군중을 경외에 찬 침묵에 빠뜨린 선박 조종술의 과시 속에서 그녀는 선원들이 줄어든 캔버스를 관리하는 동안 손상된 돛을 부분적으로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몇 주간의 연습으로 이미 상처투성이인 피부를 거친 밧줄이 마모시켜 피를 흘리면서도 불가능해 보였어야 할 균형과 협응력의 위협으로 두 발로 키를 조종하며 비상접합을 실행했다. 그녀는 정통적이지는 않지만 기능적인 줄어든 돛 구성을 올렸다. 지켜보던 누구도 본 적 없는 다양한 항해 전통의 기술 조합이었다. 그녀는 시간을 잃었지만 경주를 잃지는 않았다. 세바스찬은 너무나 명백하게 얼굴에 드러난 자부심과 사랑으로 그녀의 수리를 지켜보았다. 그의 동료 중 몇몇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는 응원하거나 격려의 말을 외치지 않았다. 그녀가 이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것을, 승리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구간에서 베아트리스는 특정 조수 때만 나타나는 모래톱에 좌초될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안쪽 항로를 택했다. 그것은 수심과 해류 속도에 대한 정밀한 지식과 자신의 계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도박이었다. 틸리는 그녀의 의도를 보고 그녀의 항로를 따라가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였다. 물이 얼마나 얕게 흐르는지를 보고 그의 담력이 무너졌고 그 망설임이 그에게 경주를 잃게 만들었다. 베아트리스는 임시 방편으로 꿰맨 돛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 세 보트 길이만큼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군중의 함성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다. 그 소리의 벽은 물리적인 힘처럼 하구를 덮쳤고 성별이나 사회적 관습을 초월한 기술에 대한 찬사로 수천 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 잠시 보트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안도감과 피로, 그리고 승리와는 아무 상관없고 쉬운 잘못된 것보다 어려운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의심이 안전하게 후퇴하라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도 자신과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했다는 것과 관련된 완전함에 압도되었다. 틸리 경은 자신의 보트를 그녀 옆으로 항해시켰고 그의 잘생긴 얼굴은 진지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의 전통적인 잘생김은 진정한 존경심에 의해 어쩐지 줄어든 듯했다. 그는 가까운 관람선 위에 내려앉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 건너 외쳤다. 웬트워스, 당신은 나를 2번 이겼소. 한 번은 기술로, 한 번은 용기로. 내가 당신을 반대한 것은 어리석었소. 그 공개적인 인정은 품이 있었고 그 자신의 구원을 시작했다. 그의 이전 반대가 악이라기보다는 불안감이었음을 드러냈고 베아트리스는 꽉 조여 있는 줄도 몰랐던 가슴 속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결승선의 혼란은 관계자들이 협의하고 관중들이 기다리는 동안 섬뜩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바스찬의 관람선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는 전날 밤 고백했던 모든 것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거기에 있었다. 응원하거나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가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베아트리스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의 배에 올라탔고 세바스찬은 런던 사교계가 다 보는 앞에서 그녀를 품에 안고 몇몇 부인들을 숨 막히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가십거리를 시작하게 만든 철저한 키스를 했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신경 쓰지 않았다. 경주는 그 제목의 약속을 지켰고 전날 밤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는 이미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오. 오늘 아침에 모셔왔소. 당신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소. 베아트리스가 돌아보자 웬트워스 선장이 담요에 쌓여 관람 갑판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서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는 축복하듯 떨리는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충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선택을 승인했으며 그녀가 부양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보살핌 받을 것을 알고 떠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아트리스의 승리는 하룻밤 사이에 그녀를 스캔들에서 센세이션으로 탈바꿈시켰다. 신문들은 선장의 정복, The Captain Concourse과 웬트워스 양의 승리, Miss Wentworth's Triumph라는 헤드라인을 실었고 몇 주 전 그녀를 조롱했던 사설 페이지들은 이제 그녀를 영국의 독창성과 결단력의 증거로 칭송했다. 하지만 언론의 변덕스러운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압박 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기술 시범이 중요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영국 전역의 여성들이 손버리 해양 챌린지에 대해 묻는 편지를 보내왔고 자신들의 항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으며 미뤄왔던 꿈과 억압된 야망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은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토론에서 그녀의 승리를 인용하며 그녀의 비상 돛수리를 적절한 훈련과 지원이 주어진다면 번성할 수 있는 수완의 비유로 사용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목소리조차 수천 명이 직접 목격했을 때 능력은 성별을 초월한다는 증거에 반박하기 어려워졌다.
경주 일주일 후 왕립 요트클럽은 정책을 재고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고, 약속을 지킨 틸니 경은 여성의 공인 경기 참가를 허용하는데 찬성 발언을 했다. 그의 증언은 그가 그녀를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토록 공개적으로 틀렸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실렸다. 이 법안은 9세대 회원들이 전통에 집착하는 반면 젊은 선원들은 인구의 절반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영국의 해양 우수성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세대별로 표가 갈려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 세바스찬은 자신의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레가타 위원회가 베아트리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사후의 화이트섬 승리를 그녀의 공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틸니의 우승은 기록부에서 삭제되고 그녀의 이름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명예회복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진실의 인정처럼 느껴졌다. 한편 웬트워스 선장은 런던으로 옮겨져 세바스찬의 개인 주치의들이 베아트리스가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정성과 전문성으로 그를 돌보았다. 그의 건강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약했고 폐병으로 너무 손상된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었지만 정신은 명료했고 딸의 승리를 목격한 덕분에 기운을 차렸다. 베아트리스는 세바스찬을 손버리 하우스에 마련해준 편안한 방에서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는 것과 이제 가을로 예정된 첫 손버리 챌린지를 계획하는 것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그녀는 성공이 그 자체로 복잡함을 가져온다는 것, 비난받는 대신 축하받는 것이 다른 항해수를 요구하지만 결코 덜 피곤하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바스찬은 정식으로 청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미루는 매일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볼 다른 남자에게 그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베아트리스는 이제 독립을 얻었다. 챌린지는 상당한 수입을 제공할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배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녀에게 기회나 존경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지원에 대한 감사함 너머에 왜 그녀가 자신에게 묶여야 하는지 어떤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그는 그녀가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공간을 주려고 약간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자신의 자귀나 부 또는 그녀가 자신에게 빚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를 부채로 압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물러남을 지켜보던 베아트리스는 그의 관심이 여자가 아닌 프로젝트에 있었다라는, 이제 그녀가 성공적으로 사교계에 진출했으니 그는 새로운 대의를 찾아 물러나고 있다라는 확신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대결은 손버리 챌린지 론칭 기념 행사인 손버리 하우스의 가든 파티에서 이루어졌다.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파티였고 부지는 장식용 매듭으로 배열된 밧줄 비단 깃발에 그려진 나침반 그림, 다과가 가득한 테이블의 중앙 장식으로 쓰인 모형 배들과 같은 해양적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오후의 햇살은 황금빛이고 따뜻했으며 템스강은 멀리서 평소와 같은 교통량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해양 애호가, 개혁가, 진보적인 귀족 등 챌린지를 지지했거나 베아트리스의 승리로 개종한 사람들로 신중하게 선별된 혼합체였다. 베아트리스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짙은 푸른색 비단으로 된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세바스찬의 선물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복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거의 거절할 뻔했다. 그녀는 몇 달 전에는 불가능했을 자신감으로 군중 사이를 움직였고 마침내 선원이자 숙녀라는 이중 정체성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다. 정원길의 모퉁이를 돌다가 세바스찬이 그의 숙모인 휘트모어 공작 부인과 일반적인 청취에는 너무 조용하지만 장미 덤불 뒤에 숨은 베아트리스에게는 충분히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공작 부인은 누군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망치는 것을 지켜보는
여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세바스찬, 그 아가씨가 네가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청혼해야 해. 이제 그녀에게는 구혼자들이 있을 거야. 지난주 저녁 식사 때 몰랜드 경의 관심을 받잖니. 더 기다리면 다른 남자가 웬트워스 양의 가치를 알아볼 거야. 세바스찬은 체념처럼 들리는 무언가로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숙모님,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의무감이나 애정으로 위장된 감사함으로 그녀를 올가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부담에 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더하지 않을 겁니다. 베아트리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깨달음을 느꼈다. 그의 물러남이 거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그가 그녀가 원하는 것을 가정하는 대신 선택할 자유를 주고 있었다는 갑작스러운 명료함이었다. 그녀는 공작 부인이 귀족적인 좌절의 소리를 내며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감정적 성소가 된, 그들이 처음 연결되고 처음 싸우고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인 그의 서재에서 세바스찬을 혼자 만났다. 초저녁에 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고 가을의 쌀쌀함에 대비해 벽난로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익숙한 가죽과 밀랍 냄새가 그녀가 문을 단단히 닫자마자 포옹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으시는 거죠? 세바스찬. 템스강을 바라보고 있던 창문에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강한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로 배운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당신에게는 이제 선택권과 기회가 있으니까. 당신의 감사함이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를 이용해 당신이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삶에 당신을 묶어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베아트리스는 방을 가로질러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가 그녀를 바라봐야만 하는, 그가 귀족적인 과묵함 뒤에 숨을 수 없는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바보예요, 세바스찬 페어팩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화가 나기보다는 부드러웠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서 벗어난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유예요. 당신은 나를 가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세바스찬은 그의 통제를 뚫고 나오는 혼란 속에서 말했다. 이해할 수 없소. 베아트리스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일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존중하도록 길러진 모든 관습을 뒤집는 제스처로 서재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세바스찬 페어팩스, 이 답답한 남자 같으니. 당신은 제게 배들을 주었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명예를 지켜주었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능력을 믿어주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세바스찬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감정으로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요? 그녀는 말하였다. 당신은 고집스럽고 비범하며 조수와 바람의 패턴에 집착하는 제 자신으로 있는 것이 단지 용납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연기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든 해양에서의 승리를 혼자 이루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세상을 항해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 하인이 음료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가 여성이 공작에게 청혼하는 광경에 경악하여 얼어붙었고 거의 모든 것을 떨어뜨릴 뻔하며 너무나 빨리 후퇴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도 세바스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세바스찬이 그녀를 무릎에서 일으켜 세워 그녀의 목을 메이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바스찬은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며 말했다.
베아트리스, 당신은 화이트 섬에서 그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충분하고도 남았소. 네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내 인생을 당신 곁에서 항해하고 용골 설계에 대해 논쟁하며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편협한 남자들을 겁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그의 수락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그것은 소중한 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가 그의 자귀나 부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 때문에 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삶 주후 웅장함보다는 친밀함 때문에 선택된 작은 예배당에서 조용히 결혼했다. 늦여름의 꽃들이 향기로 공간을 채웠고 웬트워스 선장은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베아트리스를 데리고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결혼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분명 세바스찬의 자귀가 아닌 그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베아트리스의 손을 세바스찬에게 건네주기 전에 그녀에게 속삭였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항해를 가르쳤지만 너는 내가 결코 그릴 수 없었을 항구로 항해해 왔구나. 행복하렴. 그것은 그의 마지막 공식적인 모습이었고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가 안정되고 사랑받으며 명예를 회복한 모습을 보는 것. 2달 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베아트리스는 깊이 슬퍼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승리를 보았고 그녀의 선택을 승인했으며 그녀가 부양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보살핌 받을 것을 알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은 작지만 의미 있었다. 스캔들과 반대를 통해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예기치 않은 동맹이 된 괘씸한 틸리경, 챌린지를 옹호했던 진보적인 귀족들, 베아트리스의 배에 승선하여 여성의 명령이 어떤 남자의 명령만큼이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운 선원들, 그리고 자신의 참견으로 로맨스를 거의 망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세바스찬의 기뻐하는 숙모가 참석했다. 베아트리스는 세바스찬 옆에 서서 항해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확신으로 서약을 했다. 목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포했을 때 그녀는 항상 두려워했던 독립의 상실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어떤 바다, 잔잔하든 폭풍우가 치든 해도에 있든 미지의 바다든 그녀 곁에서 함께 항해할 파트너를 얻었다 아는 것을 느꼈다. 결혼 후 18개월이 지나 베아트리스는 메리디언, the 메리디언, 호의 키를 잡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지휘 아래 돛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 배는 이제 그들의 공유된 열정과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반영하는 경주용 요트 겸 연구선으로 개조되었다. 그녀는 임신 6개월이 분명했고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실용적인 항해용 드레스 아래 배가 둥글었다. 세바스찬은 마침내 그녀가 발명하여 다음 주에 왕립 해군 사관학교에 발표할 새로운 용골 설계를 위한 시험을 하는 대신 쉬어야 하는지 묻는 것을 멈췄다. 손버리 해양 챌린지는 영국 전역과 심지어 대륙에서도 선원들을 끌어들이는 연례 행사가 되었고 가장 최근의 왕립 레가타에서는 3명의 여성이 경쟁하여 2명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이 통계는 베아트리스가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들었다. 세상이 작지만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능성으로 반짝이는 아침에 포츠머스 항구로 항해해 들어왔다. 햇빛의 반짝이는 물이 돛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부두에는 웬트워스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금은 세바스찬이 웬트워스 선장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가족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소녀들에게 해양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나이와 배경이 다양했다. 겨우 14살인 아이도 있었고 거의 20살에 가까운 아이도 있었으며 상인 가문 출신도 있었고 딸들의 특이한 야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동전을 긁어모은 노동자 계층 가정 출신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경외와 희망,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베아트리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금과 타르 냄새가 주변을 감싸고 사쿠가 바람에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부두에서 그들에게 연설했다. 그녀는 어려운 부분들을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화이트 섬에서의 굴욕과 너무 과하고 너무 숙련되었으며 너무 비범하고 너무 대담해서 제대로 된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세월에 대해 그녀는 모인 그룹을 가로질러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 저는 제 성별 때문에 저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무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해군성의 선박 설계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를 받아들이려는 세상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왔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바뀐 것은 탁월해지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려는 저의 의지였습니다. 한 어린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짙은 곱슬머리를 간신히 감춘 모자 아래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실패하면요, 아가씨? 만약 저희가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숙련되지 않으면요? 베아트리스는 그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 자신도 그 질문을 너무나 많이 했었고 밤새 잠 못 이루며 자신의 부족함을 목록화하고 자신이 부족함을 증명할 모든 방법을 상상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실패하고 배우고 다르게 시도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여자보다 시도하고 실패한 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충분히 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보통 연습과 결단력, 그리고 당신의 성별이 당신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손버리 하우스에서 베아트리스와 세바스찬은 서재에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의 성소였던 방은 이제 그의 책들 사이에 그녀의 해도들이 섞여 있고 그의 해양 역사서들과 그녀의 기구들이 선반 공간을 공유하는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 세바스찬은 해군 사관학교 발표를 위한 그녀의 기술 도면을 편집하고 있었다. 그의 코멘트는 이론과 실제 적용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의 정밀함으로 여바에게 쓰여 있었다. 반면 베아트리스는 항해 여행 중에 쌓인 서신들을 읽고 있었다. 편지들 중에는 에드먼드 경의 여동생인 샬럿 틸니의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막 왕립 해군 사관학교의 새롭고 스캔들처럼 여겨지는 남녀공학 해양공학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거의 억누를 수 없는 흥분으로 적어보냈다. 이는 베아트리스의 모범과 그녀의 승리가 촉진한 변화하는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발전이었다. 세바스찬은 도면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용골의 이 각도 말인데 악천후에서 시험해 봤소? 베아트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샬럿의 편지를 옆으로 치워두고 대답했다. 아직요. 아기가 협조해준다면 다음 달에 메리디언호를 타고 콘월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세바스찬의 표정은 걱정, 짜증, 그리고 마지못한 감탄 등 여러 감정을 빠르게 거쳐갔다. 그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어조로 말했다. 베아트리스, 당신은 임신 7개월이 될 거요.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그의 눈을 마주하며 반박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항해할 수 있죠. 세바스찬,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저는 임신한 거지,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바다를 경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선원이 될 테니까요. 세바스찬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항복의 의미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했다. 알고 있어. 우리 아이의 첫 항해가 자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오. 비록 과도하게 걱정하고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고집할 권리는 남겨두겠지만 그들의 대화는 수개월간의 공동 작업과 공동 생활을 통해 서로의 언어와 리듬을 배운 동등한 파트너들의 편안한 친밀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지적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용골 설계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세바스찬은
베아트리스의 주장이 타당할 때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했고 그녀가 변수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반박했다. 그녀는 해군 사관학교가 그녀의 제안에 보일 필연적인 저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성격이 때때로 놓치는 제도적 변화의 정치를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논의했는데 둘 다 딸을 바랐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에게 항해를 가르칠 계획이었다. 엘리너와 조세핀 중 어느 이름이 그들의 어머니들을 더 잘 기리면서도 미래의 선원에게 충분히 강하게 들리는지에 대해 유쾌하게 논쟁했다. 서재는 그들의 혼합된 삶을 반영하도록 진화했다. 구석의 요람은 넬슨 함대에서 복무했던 배에서 회수한 티크 목재로 영지 목수가 만들고 있었고, 베아트리스의 실용적인 항해복은 세바스찬의 정장 코트 옆에 옷장에 걸려 있었다. 밀랍과 가죽 냄새는 이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에 달라붙는 소금 냄새와 섞여 있었다. 나중에 세바스찬이 영지 관리인과 영지 사업에 대해 상의하러 갔을 때 베아트리스는 책상에 앉아 어린 시절부터 써온 일기를 펼쳤다. 그 페이지들은 희망에 찬 소녀에서 굴욕당한 여성, 명예를 회복한 선원, 만족한 아내로 이어진 그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배운 사람의 자신감으로 페이지 위를 움직이는 손으로 미래의 아이에게 직접 글을 썼다. 나의 아이에게. 그녀는 썼다. 너의 아버지는 제게 배들을 주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지휘할 자유를 주었다. 그는 내게서 개선해야 할 프로젝트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야 할 파트너를 보았다. 네가 삶의 폭풍으로부터 피할 항구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그것을 항해할 나침반을 주는 사람을 찾기를 바란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과하다고 들었던 것에서부터 바로 그 자질들을 축하해주는 사람을 찾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썼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포용하도록 기대치를 넓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 것에 대해 그녀는 썼다. 네가 항상 항구보다는 키를, 피난처보다는 폭풍을, 받아들이라고 들은 삶보다는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가 마주치는 모든 아니오는 더 나은 예를 향한 방향 전환일 뿐이며 모든 닫힌 문은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문으로 너를 밀어주는 우주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세바스찬이 그녀의 의자 뒤에 와서 서서 그들이 개발한 편안한 방식으로 그녀의 어깨 너머로 글을 읽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그는 18개월의 결혼 생활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다. 서재 창문 너머로 템스 강이 달빛 속에 보였고 정박한 배들이 부드러운 해류를 타고 있었다. 물은 별들과 아침 조수, 그리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새로운 항해의 약속을 반사하고 있었다. 저편의 도시는 이 늦은 시간에 조용했다. 런던은 잠에 들었고 베아트리스와 세바스찬은 그들의 성소에서 깨어 미래를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에게서 완성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완전했으므로 동반자 관계를 찾은 두 사람의 편안한 침묵 속에 존재했다. 여정은 목적지보다 더 중요하고 최고의 모험은 함께 착수하는 모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기쁨이었다. 베아트리스는 세바스찬의 가슴에 등을 기댔고 손 아래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약속이자 책임인 생명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항해를 멈추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항해하게 될 웬트워스 장학금 프로그램의 모든 젊은 여성들, 자신의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가능하다고 믿게 될 모든 소녀들을 생각했다. 템스강 하구에서의 승리는 중요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마음을 바꾸고 기회를 열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길을 만드는 느리고 끈기 있는 작업. 자신의 이야기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감히 키를 잡으려는 모든 여성과 함께 덜 독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는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은 한때 베아트리스가 느꼈던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술은 부적절하고 당신의 꿈은 너무 야심차며 당신의 본성 자체가 당신이 살아야 할 삶에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유능한 것과 사랑받는 것 사이에서 탁월함과 수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올바른 사람은 당신에게 자신을 축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점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숨기라고 들었던 모든 재능, 억누르라고 배운 모든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 그것들은 교정되어야 할 결점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볼 지혜를 가진 누군가를 기다리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쉬면서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비범한 꿈들은 사랑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당신에게 끌어들일 바로 그 자질들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이미 경험한 거절은 당신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모든 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로 당신을 방향 전환시키는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어딘가에 당신의 세바스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구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서 함께 항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났을 때 그것은 당신이 변했거나 당신 자신을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선장을 사랑할 만큼 용감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순풍과 순조로운 바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휘할 용기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아 Legend of the Fall, Legends of the Fall 이었습니다.